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이게 맞나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2악장 앨범 표지 과연 어떤 것일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은 네. 어떤 상황 때문에 저런 표지를 골랐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작품입니까? 자, 작품입니다. 예. 자, 갑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앨범 표지 요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 요게 굉장히 흔히 말하면은 기쁜데 슬픈. 우프다. 우프다. 우프다 표정인데요. 여기까지는 슬프죠, 뭔가. 슬퍼요. 애환. 눈이 슬퍼. 너무 슬퍼.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만 보면은 굉장히 웃고 즐겁습니다. 있어. 굉장히 지금 즐기고 있죠. 네. 자, 어떤 내용이냐. 네. 바로 전쟁 관련된. 또 전쟁. 방위산업 관련된 이슈입니다. 근데 그게 왜 웃퍼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네. 굉장히 우리가 가슴 아프잖아요. 전쟁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전쟁이라니 이게 무슨 그렇죠. 말입니까? 피해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도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은 피해를 입고 우리도 지금 뭐 곡물 가격이나 뭐 유가도 그렇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만은 이 경제도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방위 산업은 굉장히 지금 웃고 있다. 아하. 주가가 아주 지금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슬픈데 기쁜 그런 그렇죠. 기업들도 있다. 슬프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방위 산업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아무래도 방위 산업이라는 게 전쟁, 무기를 만들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뛰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방위 산업 하면은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굉장히 이거는 인간적이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들이 인도적인 지원이 계속되면서 이거는 이 무기 지원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투자자들 인식도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되게 좋게 바뀌는 훈풍이 불면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또 끼쳤다고도 보더라고요. 뭔가 정의를 사수한다. 정의를 이런 개념으로. 사수하다. 세일러문으로 간 거죠. 세일러문으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매니저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제가 또 추격 전문가거든요. 네. 추격 매수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추매. 추매. 전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방산 산업이 이렇게 수혜를 입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보이는데 일단 그게 맞는지 팩트와 함께 사도 되는지 현재. 그거까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떨까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방산주가 좋으냐?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실제로도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뭐 총알이라도 하나 더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익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뭐 아주 기민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쟁 딱 났을 때 그때 사시는 분들은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는데 좀 지나가지고 와 올랐네 네. 해서 샀을 때는 별로 재미 보는 경우들을 못 봤었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전쟁이 막 길어지고 다시 냉전 시대가 오고 뭐 이런 경우까지는 제가 투자한 그 시계 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소위 말해서 기민하게 빨리 치고 빠지는 그런 것들 정도가 괜찮은 전략이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총알 하나라도 더 뭐 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실제로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뭐 한화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거기서 기술력이 좀 있어요? 한국 실제로 많이 기업들이 팔아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오. 그래서 해외 수출이 그러니까 사실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폐쇄적인 산업입니다. 쓰던 것만 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과연 수출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 자체가 그 나라 경쟁력이 있느냐를 따지는데 우리는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잘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 국가 사이즈 대비해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F 뭐 16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천궁 뭐 이런 천궁 2 막 여러 가지가 뭐 개발이 되더라고요. K9 자주포도 잘 팔죠. K9 자주포. 네, 아 K9. 역시 K 방산입니다. 그렇죠. 한강수 언덕 위에 무슨 노래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초등학교 교관인데요. 왜 부릅니까 지금? 아니 방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군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한번 불러봤어요. 예.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뭐 전쟁이 딱 나자마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괜찮을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은 뭐 지금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요즘 시대는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님도 약간 장기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쵸? 제가 이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 좋을 테니 대비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쟁은 장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그럼 방산주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그 얘기했었어요. 조지 소로스가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차 대전의 서막일지 모른다. 서막. 예, 그리고 3차 대전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나라들이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이전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을 보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동해에서 미국이랑 같이 자위 그 항공대가 그 항공 시험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테스트 비행을. 거기다가 독일도 요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국방비를 완전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100조 넘게 쓰겠다 국방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2차 대전 일으켰던 그런 뭐 국가들이 다시 나서가지고 이렇게 국방비 증액하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방산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호황?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특히 서구 쪽, 특히나 그 중에서도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이 이게 구조적으로 세상이 변했구나라는 걸 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가장 뭔가 향후 냉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쪽이 보면 유럽 쪽에 있는 인사들의 그런 멘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 봤었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너무 좀 나가는 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그전에 저희가 돌이켜 봤었을 때 독일이 국방비 참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네. 미군한테 의존해 가지고서는 그 남는 돈으로 다 국가 발전에 돈을 쓰고 있었죠. 근데 미국이 쟤는 동맹도 아닌 것 같아. 돈 좀 써라고 했는데도 안 쓰다가 이번에 러시아 때문에 돈을 2배 늘리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점점 일본이 뭐 자기네는 정상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식으로 군대를. 군비를 좀 늘리겠다 하는 거를 미국에서 사실은 찬성해주고 좀 밀어주고 있는 듯한 중국 견제하려고. 예,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번에 러시아 것만으로 해서 볼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이 동맹국들이 좀 더 무장을 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 점이 이번을 통해서 좀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 뭐 전쟁에 엄청 돈을 쓰겠다라는 것보다는 과거 대비해서 좀 더 미국의 동맹국들이 군비를 좀 더 늘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때의 냉전이라는 그 시기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국방비 수준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엄청 썼어요, 진짜. 그때 엄청 써서. 예,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냉전 같아라고 느낌적으로 아는 거하고 진짜 그때처럼 쓸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뭐 늘었다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때랑 네네.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정말 많이 줄어 있다. 예, 많이 줄어 있어서 여기에서 너무 줄었으니 그 반대급부로 반발 심리로 조금 늘리자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뭐 그때같이 해보자 이런 심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갈 거라고는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사한 쪽이 워낙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 지역들이 그들도 늘리면서 자국 산업을 키워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국방비가 좀 증액되는 수준이나 아니면 해외 수출에서 약간 수주를 뒀다는 수준으로는 뭐 증가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장밋빛으로 그리시는 거는 조금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북한도 있고 이래저래 중국도 있고 해가지고서 여러 문제 때문에 국방비를 좀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은 국방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고령화나 이런 게 너무 빨라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가급적이면 국방비를 제어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돈 나갈 때가 정말 많아요, 저희가. 곽수산 씨 그 아까 우리 국방비 얘기했었는데 네. 미국 막 천조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왜 천조국인지 알아요? 천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살기 좋은 나라? 아니고 방위비가 네. 미국이 쓰는 게 1년에 1,000조입니다. 아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조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표정으로 보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린 것 같아. 그래, 나도 맞아? 의심하게 되네. 그거 맞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댓글로 매니저님 맞아요?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매니저님 맞으면 맞는 거야. 받아들여.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아니 더맨 더머니까 안 믿네. 덤 말을 안 믿네. 와 신기하네. 아 그래요. 네, 천조를 쓴다. 그래서. 천조를 쓴다. 그게 천조 쓰는 게 나머지 2위부터 뭐 8위까지 다 합쳐도 그 천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위가 중국인데 한 200조인가 300조인가 그렇더라고요. 나머지 다 합쳐도 그게 안 된다고. 아 근데 그럼 중국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미국은 그래도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천조국 말고 한 1,500조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제를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제 뭐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명백하게 글로벌 최강대국으로 올라섰다 네. 말이죠. 그 이후에 본인들의 패권을 유의미하게 위협했던 국가는 사실 소련이었었죠. 그 뒤에 뭐 경제력으로 일본이 따라오긴 했었지만 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인데 환율 좀 바꾸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련하고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패권 경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썼었던 전략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국방비 경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국방비는 결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용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버리는 돈이니까. 네네. 뭐 쓰지 않은 무기니까요. 나중에 노후화가 될 테니까. 네. 그래서 본인들이 국력이 앞서고 있을 때 국방비 경쟁을 펼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많이 써요. 근데 상대방은 위협을 느낄 거잖아요. 또 같이 쓰죠. 그러면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일단 자기네보다 지금 GDP가 낮아요. 그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많이 높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그 나라 대비해서는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자기네 GDP 대비해서 국방비 쓰는 게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 돈을 사회 발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게 누적이 되면 미국이 훨씬 더 발전한다는 거죠. 경쟁에서. 근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아까도 사실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재무장을 말씀드린 건데 네. 소련은 사실 동맹국들이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미국은 자기 편에 많이 끌어들였죠. 무역으로 좀 이득을 보게도 만들어줘요. 우리나라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 대신에 그 나라들이 의미 있게 좀 무장을 하게 해서 전쟁이 나면 도와달라. 할 수 있는 전력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해놓고 나면은 굉장히 압박이 오는 겁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 더하기 동맹국들이 쓴 그 국방비 보면 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비 더 써요. 그러면 나라 내부적으로 더 피폐해지죠. 네. 이 경쟁을 중국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지금 미국이 최근에 몇 년간 보면 좀 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중국도 바보가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국방비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퍼센트로 지금 따져도 미국이 중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국방비 쓰는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안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그 소련의 모습을 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써가지고서 결국에는 파산으로 가는 게. 예, 그 총체적으로 국가 경쟁력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이거를 이제 지금 안 따라오는 그런 측면이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국이 굳이 이 전략을 그렇게 고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 있었을 때 무슨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냐면 네. 이 중국이 이런 무기 이런 거는 하드 파워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나 뭐 영화 이런 건 소프트 파워라 그러는데 오. 하드 파워를 못 따라가니까 소프트 파워에 완전 힘을 많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가 이 무기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 요런 걸로 컨텐츠 개발, 뭐 영화사 인수하고 뭐 하고 그거에 힘을 엄청 많이 쏟더라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로는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나 이런 걸로 우리의 문화를 전파해서 우리의 문화를 세틀시키자. 이런 걸로
힘을 많이 쏟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좀 유의미한 뭐 결과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망했죠. 아, 망했어. 네. 방산주 중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랑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론 택시에서 UAM 요거 한다 그래서 고 테마 붙고, 또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신설한다 그래서 고 테마 붙고, 실제로 실적도 잘 늘어나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수출도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 그런 기업들, 요런 기업들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도 별로예요? UAM 사실 이제 자체가 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그게 과연 우리가 정말 손에 잡을 정도로 그렇지. 가까이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면은 전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 너무 테마적이다. 예,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 방산주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그러는 게 과거를 공부해 보니까 이 외교 환경이 굉장히 휙휙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때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그때 88 서울 올림픽 때 뭐 그 저기 소련이나 이런 데는 불참도 뭐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네. 그 냉전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딱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예, 그때 당시 그래서 주식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에 있었던 그 방위산업 관련된 주식들이 6개월 만에 30%가 빠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누가 싸우고 말고 얘기하지만은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특히 뭐 외교에서는 뭐 오늘의 적 내일의 근데 또 친구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들 네.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아트의 영역이다. 아트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앨범 방산주 다뤄봤고요. 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슈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또 한 주를 대비해야 되는지 알차게 구성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